예, 두 번째 시간으로 천리마 시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리마 시대라고 하면 이 천리마 운동과 이제 필연적으로 관련이 아주 깊지요. 천리마 운동을 이제 연구자들마다 좀 다르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56년, 그러니까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 4, 5, 6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57년부터 천리마 운동의 시기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그 1960년부터 천리마 시기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천리마 운동 시기를 연구자들마다 좀 다르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 뭐 확실한 거는 요 시기에 김일성이 말한 것처럼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상과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던 시대, 그리고 그 경제 개발의 성과를 어떤 사상 개조로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를 의미하겠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50년대 후반 시기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기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시기 이후부터 주로 이제 천리마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8월 종파 사건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포스터, 영화 포스터가 보이죠? 이게 Goodbye My Love NK, 붉은 청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의 김소영 선생님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주목하고 역사의 무대로 끌고 들어온 그런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95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1956년도에 소련에서 유학하던 유학생들입니다. 어떤 유학생들이냐? 모스크바에 있는 영화학교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의 이야기예요.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시작을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스탈린 격하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탈린식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독재를 시행하고 있던 많은 동유럽 여러 국가들에서도 자신네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 소련의 영화 유학생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김일성의 독재, 김일성의 독재가 스탈린 시대 때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쳐도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인 여러 가지 실책들, 그리고 소위 자신의 권력에 도전될 것 같은 정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 유학하고 있던 북한 유학생들이 모여서 김일성을 비판하는 단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당장 본국으로 귀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도 숙청 대상이 될 거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련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유학생들이 1956년 이후에 차례차례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현재까지 살아있던
그 당시 영화를 만들던 시대까지 살아있던 그 당시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고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굿바이 마이 러브 NK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때 망명을 했던 그 영화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최초로 상연됐던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북한의 국립극장이 만들어지고 그 국립극단에서 상연했던 작품이 한태천의 바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연극의 첫 시작을 한태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한태천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북한의 최초의 칼라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1946년 초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영화반을 만들었던 남한에서 올라온 영화인 바로 정준채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인 정추라고 하는 음악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유학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련에 망명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했던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에 대한 후르시초프의 비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스탈린 시기에 일어났던 각종 만행들, 인권 탄압, 정적에 대한 살해, 경제 실패, 뭐 이런 등등등등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등 이런 소동이 소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영향이 그대로 동유럽과 그리고 사회주의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1956년 8월에 북한에서는 전원회의,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김일성이 이 비판을 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피하는 방법은 그 비판을 하려는 사람이 박헌영 추종자들이다. 1953년도에 숙청당했던 남로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비판을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에 어떤 사람들이 동참하느냐? 소련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온 사람들을 소련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소련군과 같이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무렵까지는 북한에서 해방군이라고 불렸던 소련군 출신의 고려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소련파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중에 일부는 소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북한에 남은 사람들도 김일성에 의해서 일부는 제거되고, 예를 들어 허가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 전쟁 기간 때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몇 차례에 걸쳐서 소련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정리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로당 숙청과 관련되어서 이 소련파들에 대한 공격이 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연안에서 온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이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파와 연안파라고 불리는 북한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던, 그러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 빨치산 세력, 그리고 소련에서 온 소련파, 연안에서 모택동과 함께 항일운동을 하던 연안파, 이렇게 세 개의 큰 세력이 분점하고 있던 시기에 이 두 개의 세력, 소련파와 연안파가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김일성이 소련에 가 있던 1956년 8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휘, 윤공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준비를 해서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발을 막 구르면서 야유를 막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연설을 채 끝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연단에서 끌어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서희, 윤공호 이런 사람들이 그날 밤 바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월 전원회의의 결과, 조선노동당에서는 소련파, 연안파, 이 김일성 비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당적 박탈 및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도전을 한 대가로 일종의 이들을 응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북한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소련과 중국은 우리가 이들을 조종한 게 아니다라고 김일성한테 상황을 설명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와서 중국에서는 당시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었던 팽덕회가 오고, 그 다음에 소련에서 또 고위직이 와서 김일성한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해프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신 김일성 너도 이 8월 이 전원회의 때 이들에 대해서 당적 박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놓자라고 김일성을 설득하게 돼요. 그리고 김일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는 컸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숙청을 시작합니다. 우선은 소련에서 온 소련파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이 연안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중 당적 정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련 공산당 당원이자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 당원이거나 조선노동당 당원이거나 막 이랬어요. 아니면 그냥 조선노동당 당원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공산당의 당원으로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소련 공산당 당원직을 유지하려면 소련으로 가라. 반대로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있으려면 소련 공산당 당원의 자격을 반납해라 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당원 정리 사업들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이 숙청은 아까 말했듯이 천천히, 그러니까 57년도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서 6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계에서는 1958년도에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무렵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에 유학하고 있는 영화 유학생들, 북한 사람들 중에 소련의 영화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련의 영향,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1958년 1월에 김일성이 직접 조선예술영화 촬영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1957년도에 제작한 영화들에 대한 평가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던 때예요. 1월 4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57년도에 제작된 영화들에 대해서 한 편 한 편에 대한 합평회를 진행을 하고 잘된 영화, 잘못된 영화, 잘못된 영화는 어떤 점이 잘못됐고 잘된 영화는 어떤 점들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자리에 마지막 그 전날, 그러니까 폐막 하루 전날에 김일성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영화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설을 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 예술은, 북한의 영화 예술은 지금 이 천리마 운동으로 열심히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전후복구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빨리 바뀌어가는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화가 어떤 당의 방침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그 당의 방침은 이미 다른 방침이 나와서 폐기되었을 때 그 전에 방침에 맞춘 영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석탄 증산을 얘기한 지 1년 만에 석탄 증산과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전으로서 효과가 없는 거죠. 이미 선전 효과를 다 기대하기에는 시후가 지나버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영화 예술은 이 발전하는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영화인들을. 그리고 이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북한의 영화 부문을 김정일이 책임지기 이전까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관련된 김일성의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는 당보의 사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가야 하며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게 북한의 50년대, 60년대 영화를 규정짓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계 내에 있는 반당 종파 분자들을 적발 폭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계에 너무나 많은 반당 분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계에서 퇴출시켜야지 북한 영화가 제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그전까지 북한 영화가 지향했던 우리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세 가지 특징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잖아요. 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 예술의 주도를 당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당이 주도해서 만든 문학 예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인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재밌고 효과적으로 민족적인 특색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민성이죠. 당시까지 북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인민성의 방점이 가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소설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림이라도 그것을 인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바로 인민성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그런 당의 방침이나 계급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한 방법에 초점이 가 있다면 이후에는 그것이 아니라 당성, 조선노동당의 혁명 과업, 목적 이런 거에 맞는 영화와 영화인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당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연설하고 난 다음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선의 영화 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때 대하여라고 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계 내에 숨어있는 반당 종파분자들을 적발 폭로하는 투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숙청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언급됐던 인물들, 북한 영화의 개척자 혹은 북한 영화의 설계자, 북한 영화의 1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주인규죠. 초대 국립영화촬영소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세 번째 예술영화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의 연출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 그러니까 전황이, 6.25 전쟁 때 전황이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으로 돌격해 들어갈 때, 그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민군 부대가 붕괴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평양까지 순식간에 뚫렸어요. 그래서 평양에 중요한 시설들을 압록강변인 강계로 소개시키는 그런 명령을 하달을 했는데, 주인규는 국립영화촬영소 총장이잖아요. 그 국립촬영소를 강계로 소개시키는 것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기자재나 설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강계로 피난을 갔던 거죠. 촬영소에 남아있던 젊은 촬영소 직원들이 우마차를 2대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촬영소 기자재들을 싣고 강계로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규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주인규가 촬영소 총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숙청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로당 숙청에도 연루돼 있었어요. 남로당 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사람 중에 이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강국의 딸과 주인규의 아들은 부부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주인규와 이강국은 사돈지간이었죠. 그러니까 남로당계와도 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 내내 비판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규가 이 1차 숙청 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다시 영화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 바로 북한 문학예술계의 1인자였던 한설야와 호영호재하는 아주 친한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설야가 아마 주인규를 보증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선에 복귀하게 됩니다. 모든 직책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영화 배우 타이틀만 가지고 영화계에 복귀를 해서 바다가 부른다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일제강점기죠. 1944년도에 태양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한 다음에 무려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스크린 앞에 선 거죠. 그래서 바다가 부른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오랜 동안 바다에서 살았던 늙은 어부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영화평에서 주인규의 이 사투리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잘 됐다라고 하는 평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8월 종파 사건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조사가 시행이 됐겠죠. 그 상황에서 주인규는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인규의 이름은 북한 영화사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규가 위원장이면 부위원장은 추민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추민이었습니다. 추민은 당시 종파 사건이 있고 직후에 영화계에 이 반당 종파 분자들을 색출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영화 촬영소의 총장이었습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이었어요. 이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겠죠. 영화계 내에 제대로 된 숙청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추민에게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로 조국의 아들이나 위험한 순간 같은 영화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했었지만 58년도 여름에 그 이름이 사라지고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민도 주인규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50년대 중반까지 북한 영화를 이끌었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인규와 추민이 현재까지 북한 영화사에서 삭제된 이름인 거죠. 거기에다가 원래 시인이었던 윤두헌과 서만일 같은 사람들은 시나리오 작가가 부족하니까 윤두헌은 시를 쓰다가 극작을 하다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리고 서만일은 시인이다가 시나리오 부문으로 넘어왔어요. 윤두헌은 그 소년빨치산과 그리고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백두산이 보인다 같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고요. 서만일은 승냥이의 시나리오를 썼고 그다음에 형제의 시나리오를 썼죠. 그리고 소련에 유학했던 소련 통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책이 서만일의 시집이 소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서만일이죠. 그러니까 서만일의 얼굴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소련의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련의 영향력, 중국의 영향력을 떨궈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련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서만일 같은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두헌과 서만일도 숙청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둘도 주인규와 추민과 마찬가지로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두헌과 서만일이 창작했다라고 하는 작품들은 북한에서 집체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만일과 윤두헌은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죠. 대신 집체작이라는 말로 그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영화 제작 기구도 정비가 됩니다. 57년 말에 국립영화촬영소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기록영화촬영소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인형 및 그림영화 창작 기능을 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니메이션 창작 기능을 추가시키게 됩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은 체코의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체코의 기술자들이 북한에 와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술들을 막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몽은 같은 화가가 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그 이몽은이 중심이 돼서 북한의 만화 영화 혹은 지형 영화, 인형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기록 영화 촬영소에서는 과학 영화를 전문적으로 또 제작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영화 촬영소에서는 뉴스와 기록 영화, 과학 영화를 창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인민군 28 영화 촬영소도 신설이 됩니다. 59년 5월 16일 날. 이 28 영화 촬영소는 전쟁 영화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영화 촬영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창건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이 영화 촬영소의 이름이 28이 아니라 딴 날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인민군을 창건한 날을 해방 이후에 인민군이 창건된 2월 8일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김일성이 이제 항일 유격 투쟁을 하던 시기로 이제 그 인민군 창건일을 바꾸면서 이제 이 이름도 바꿔지게 되는 거죠.
배우진도 강화하게 됩니다. 국립영화촬영소 배우극단, 국립극단, 개성시립극단을 통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립 제1연극극장과 국립 제2연극극장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극단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은 당시 이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나 아니면 28영화촬영소에서 창작하는 예술영화에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배우들이 북한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배우가 황철입니다. 그러니까 황철이라는 배우는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연극 배우예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영화도 같이 출연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석고 돈의 울고가 어마어마한 그 연극으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그때 출연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황철이 영화 배우로도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제가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연극인들도 동원시켜서 영화에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젊은 모습이라고 하는 영화에 황철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영화에 출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황철이 이때 그러니까 국립극단의 배우였어요. 이 사람이 국립극단의 배우였는데 이때 이제 국립극단이 제1연극극장과 제2연극극장으로 개편될 때 제1연극극장의 이제 단장, 총장이 되면서 영화에 다시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영화에도 출연했고요. 춘향전이라는 영화에서는 변학도 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초반까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육부 차관직까지 맡게 돼요. 그리고 국립극단 총장직도 맡게 되고요. 근데 이 분은 되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왜냐? 6.25 전쟁 때 한쪽 팔을 잃었어요. 6.25 전쟁 때 이 순회 공연을 다니다가 미군의 기총소사로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연극에 출연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황철의 오른팔은 의수예요. 자기 팔이 아닙니다. 근데 의수를 끼고도 엄청 자연스러운 연기를 했던 그러니까 불굴의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연극 배우와 영화 배우로 활동했던 그런 배우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문 영화 교육기관도 설치하게 되고요. 국립극장, 예술극장, 부속 예술학교를 종합예술학교로 했고요. 59년도엔 평양연극영화대학으로 발전했고요. 영화학부에서는 영화 연출, 영화 촬영, 영화 배우, 그리고 영화 이론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와 이제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영화 보급 부분도 정비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관이 대동문 영화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문 근처에 있는 평양에 있는 대동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잖아요. 이 대동문 근처에 있는 영화관이 이렇게 호화로운 모습으로 신축됩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거죠. 상설영화관, 이런 대동문 영화관과 같은 상설영화관이 전국에 613개소가 만들어졌어요. 57년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불과 4년 만에 엄청나게 영화관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해방 당시에 북한 내에서는 영화관이 81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무려 몇 개예요? 7배. 예, 7배 이상 들었죠. 이동영사조, 그러니까 극장이 없는 지역, 뭐 광산이나 농촌이나 뭐 이런 데에 필름을 가져다가 밤에 그 필름을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이동영사조가 356조가 만들어져요. 해방 직후에는 38개 조밖에 없었는데 무려 한 10배 가까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직장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공장이나 광산 같은 데는 직장 영화관도 만들어집니다. 직장 영화관이 82개소가 신설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있기 직전인 49년도에 북한 전역에 35개소가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그 35개소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만들기 시작해서 82개소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영화 상영 횟수는 무려 24만 회가 상영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해방 직후에 46년에 11,000회에 불과했는데 24만 회.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필름이 상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영화 배급을 도 단위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런 도 단위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급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방의 소도시들 아니면 농촌이나 이런 산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힘들죠. 그들이 어떻게 영화를 봐야 되고 어떤 이제 그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보급이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급 방식을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군 단위로 바뀌게 되면 시나 군은 그 지역에 있는 읍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마치 실핏줄처럼 이전에 도 단위에서는 이 대동맥 같은 큰 혈관으로 필름을 공급했다면 이제 이 실핏줄에까지 필름이 도달할 수 있게 그렇게 배급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지역 사정이 밝은 일꾼들을 영화 보급 사업에 동원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런 거죠. 교조주의적이고 반당, 당을 반대하고 반혁명, 혁명을 반대하고 종파, 파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결여된 거예요? 사상성에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 영화를 따라 만들려고 하는 경향, 이거는 민족 영화, 민족 문화, 민족 예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예술영화 촬영소 내에서는 자체 교양 사업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화 촬영소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만 만들고 연출하고 촬영하고 현상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철저한 혁명 사상, 당의 방침과 이론을 잘 알고 반영시킬 수 있게 교양 사업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미술 같은 경우는 무대 미술 분과로 영화 미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미술의 하나의 부분으로 영화 미술이 있었는데 사실 무대 미술과 영화 미술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죠. 무대 미술이 평면적이라면 영화 미술은 평면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입체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접근하는 방법부터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무대 미술 분과를 무대 및 영화 미술 분과로, 그러니까 무대 미술에 영화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미술 따로, 영화 미술 따로 해가지고 동등하게 이제 배우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은 민족적 성격을 선명하게 하는, 그러니까 민족적 리듬이나 박자나 그다음에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영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개척하도록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북한의 최초의 영화인 내 고향 같은 경우는
이 영화 미술이 크게 문제된 경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영화 음악을 소련 음악을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 음악들을 소련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한 그 음악을 그대로 사용해서 쓴 거죠. 그래서 영화가 상영되면서 합평회에서 영화 평론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조선 영화에 소련 음악을 사용하느냐? 조선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립영화촬영소와 이 음악가들이 열심히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영화촬영소에서 만든 두 번째 영화 용광로에서는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라고 하는 김순남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김순남이 이 용광로의 음악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김순남이 남로단계의 주요 인물로 숙청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숙청당하지 않은 인물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김옥성 같은 사람들을 이제 영화 촬영소에 영화 음악을 만드는 일을 참여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삼매 같은 영화에서는 국악을 영화 음악으로 처음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 부분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우선 지난 시간에 시나리오 창작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위원회를 격상시켜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게 시나리오 창작사인데 이 시나리오 창작사에 소속되어 있는 시나리오 작가들을 현장으로 파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글을 쓰지 말고 직접 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시나리오를 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실제 공장, 광산,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창작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창작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창작된 후에는 그 영화가 소재가 발굴된 그 지역에서 상영을 해서 발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편성원을 두어서 시나리오 편성원이 영화 제작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영화를 만들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미 작품성이 보증된 작품들, 예컨대 북한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한설야, 이기영, 이북명, 송영, 무슨 신고송 이런 유명한 소설가, 극작가들의 작품들을 영화화해라. 이미 그 작품들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담보된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영화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숙청된 인물들에 대한 비판, 그 사람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여했던 영화들에 대한 비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이 비판되겠어요? 예를 들어 형제, 서만일이 시나리오를 썼죠. 형제 같은 영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두원이 시나리오 썼던 백두산이 보인다. 또 문제가 돼요. 심지어 그 영화는 김일성이 처음으로 캐릭터로 등장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예 북한 영화사에서 이름이 지어져 버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두원이 만든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소년 빨치산 같은 경우 시나리오만 윤두원에서 집체적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아예 백두산이 보인다 같은 경우는 영화의 이름을 싹 지어버렸습니다. 그런 영화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성을 강화하고 혁명의식을 고취하고 혁명 사상을 제대로 인민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항일 혁명 투쟁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59년도에 본격적으로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지느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영화가 애국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애국자가 59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영화는 송영의 기행문입니다. 오체르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기행문.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라고 하는 오체르크가 있습니다. 이게 송영이 항일 유격 투쟁 전적지 답사단의 일원으로 만주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그때 김일성이 항일 유격 투쟁을 할 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청취했던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그 중에 최병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구장이에요, 구장. 그러니까 그 만주면은 만주국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만주국의 조선인 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을 이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완전 친일파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친일 활동을 하니까 심지어 이 최병훈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아유 너무 창피하다. 너 좀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 같은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러면서 어머니가 막 탄식을 하고 막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 유격 투쟁의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던 거죠, 송영이. 그래서 그거를 이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의 한 챕터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59년도 요 무렵에 밀리마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뮤지컬로 만듭니다. 송영이 극작가니까 뮤지컬로 이거를 만들어요. 가극으로. 그리고 가극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로도 만들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요. 극영화로도. 그게 애국자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최병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두 편의 작품이 나온 거죠. 하나는 가극, 하나는 영화. 이 가극은 나중에 영화화돼요. 밀리마 이야기하라는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59년도에.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하나는 뮤지컬 영화로, 하나는 극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빨간 뱅기, 줄령을 넘어서 미래를 사랑하라. 59년도에만 항일 유격 투쟁을 다룬 영화가 5편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60년에도 계속 나와요. 엎드려 우리 함께 가자, 동이 튼다, 불사조,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항일 유격 투쟁을 다룬 영화들인데요. 이 중에서 엎드려 우리 함께 가자, 이 벗이 누구겠어요? 중국 공산당인 거죠.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들과 그리고 중국인들이 함께 어깨를 둘러매고 일제의 주구인 만주국에 저항해서 함께 싸우는 이야기를 다룬 게 이 벗들이여 우리 함께 가자입니다. 그리고 동이 튼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광복회라고 하는 일종의 항일 유격 투쟁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었어요. 비밀 단체죠. 이 비밀 단체의 요원 중에 이재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재순이라는 분이 이 조국광복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일제의 어마어마한 고문과 회유와 협박과 이런 것에서 불구하고 끝까지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감옥에서 죽게 돼요. 그 이재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 동이 튼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이재순의 동생은 이효순이라고 하는 조국광복회를 대표하는 소위 갑산파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불사조라고 하는 작품은 이 송영의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라고 하는 오체르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또 차용해서 이렇게 또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애국자는 희곡으로 만들어진 거를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아까 밀리마 이야기하라는 가극이었죠. 그러니까 희곡과 가극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거와 별개로 미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작품은 박길산이라고 하는 항일 유격 투쟁을 김일성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30년대 말 모험주의자로 소문이 난 박길산, 그러니까 모험주의자니까 어때요? 좋은 평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적극성이 뛰어난 나머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김일성이 새로 편성한 왕청지대의 지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박길산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박길산을 왕청지대 지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박길산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지대원들과 함께 사령부를 보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와 그리고 관동군이죠. 관동군과 그리고 만주군이 이 유격대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 있는 데를 얘기하겠죠. 이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체포돼요. 그래서 이 체포된 박길산은 그리고 같은 유격대원들은 체포돼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런 고문을 당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밀을 발설하지 않고 일제의 하나의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죽음을 맞게 되죠. 그때 죽음을 맞기 전에 감옥 벽에 이렇게 씁니다. 미래를 사랑하라. 라는 이제 글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적 지조를 지킨 그런 인물을 형상화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쟁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59년도에 28 영화 촬영소가 만들어지니까 59년도 이전에는 다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만들어진 영화겠죠. 수리봉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전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어랑천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랑천이 있는 그 어랑 지역을 미군과 인민군이 서로 다투는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전우는 6.25 전쟁 때 있었던 그 중요한 전투를 다루는 영화고요. 이수복도 마찬가지고요. 붉은 신호탄도 마찬가지로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어랑천의 한 장면이에요. 이 지금 앞에 있는 배우가 조효경이라는 배우입니다. 북한의 5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이고요. 뒤에 가운데 있는 배우는 최운봉이라는 배우예요. 이 최운봉이라는 배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활동하던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카메라맨이에요. 심지어 카메라맨으로 입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 후편이라고 하는 영화의 촬영 감독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촬영소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촬영소에서 춘향전을 만드는데 춘향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춘향전에 등장을 시켰어요. 이 사람을 촬영 감독인데. 그래서 맡은 역이 춘향전에서 그 변학도가 이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는데 운봉이라고 하는 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본명을 버리고 그 이후부터 최운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고 촬영 감독을 하는 것보다 배우로 연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배우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 이 최운봉이라는 배우입니다. 심지어 이 최운봉은 일본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 말기에. 가토 하야부사 전투대라고 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영화에서 조선인 부대원으로 일본 영화에 출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해방돼서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또 이렇게 노역을 맡아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이 어랑천은 군사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 어랑천을 사수하는 오명하 분대 전투원들과 어랑 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군민일치 문제를 형성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 주제 작품을 또 창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혁명 영화나 전쟁 영화는 다 30년대나
한국 전쟁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50년대 후반에 북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현실 주제 영화겠죠. 그래서 노동계급 및 근로인민의 노력,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삼매라는 영화, 시나리오는 주동인이 있었고요. 연출은 그 아까 얘기했던 정준채라고 하는 분이 이 영화를 연출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북한에서 나온 영화사 책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연출가 그 뭡니까 정준채 이름이 빠져 있는 거죠. 왜 빠져 있냐? 숙청돼서 복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숙청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생 정추가 소련에 망명했죠. 그래서 동생이 소련에 망명한 다음에 이 동생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죠. 너 그렇게 망명했어도 조국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와라. 막 이렇게 편지를 막 보내요. 그렇지만 이제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 정준채라는 분은 그 황해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영화계에서 삭제돼 버립니다. 숙청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복권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매라고 하는 영화는 광산에서 석탄 채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낡은 식의 방식을 고수하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의 투쟁에서 결국은 새로운 것, 낡은 것이 아닌 새로운 것, 그다음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것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증산의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해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이제 새로운 것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우리 사이 우리 며느리라고 하는 영화는 이 복구된 평양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코미디 영화예요. 북한에서도 코미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잖아요. 그 인민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웃음이에요. 관객들이 재밌게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당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음은 그런 일종의 교양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희극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경이극이라고 불리는 만담 이런 것들을 아주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사이 우리 며느리라고 하는 작품은 평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춘 남녀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시골에서 남자의 아버지 그리고 여자의 어머니가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양에 올라와서 엄마는 엄마와 그 다음에 아빠가 며느리가 될 사람, 사위가 될 사람을 오해해요. 다른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실제 며느리가 될 사람, 사위가 될 사람을 홀대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식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오해가 풀어지면서 이제 해피엔딩을 맞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마을의 건설자, 새로운 나날, 여성 영웅 강부, 대동강반에서 이런 식의 영화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주로 나온 작품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스틸은 마을의 건설자라고 하는 영화의 스틸입니다. 그리고 농업 협동화 및 농촌 격리 사회주의적 개조를 또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만들어지는데요. 이 수정골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신고성의 희곡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수정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귀환한 이제 귀대 군인이 이제 고향으로 와요. 고향으로 왔는데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이 이제 고향으로 왔는데 남자 군인은 와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전쟁 중에
미군에 의해서 학살당해서 가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 군인은 집에 왔더니 자기 오빠가 미군의 이 협박에 넘어가서 미군에 협조를 하고 남한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 인민군으로 열심히 싸우고 오빠는 남한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너무나 이제 원통해 하는 거죠. 이 두 명의 제대 군인들이 농촌으로 내려와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수정골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이 수정골을 보다 혁신적이고 보다 새롭고 뭐 이런 마을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이 수정골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전원의 개가라고 하는 작품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이 외에도 50년대 후반에 나왔던 다양한 예술 영화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간첩, 남한에서 계속 간첩이 북한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간첩들을 물리치는 내용의 일종의 반간첩 투쟁 영화들도 50년대에 나옵니다. 끝나지 않은 전투, 위험한 순간, 정각 9시 같은 영화들이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조국 통일 주제 영화,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남한에서 진보적인 혹은 이제 친북적인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혁명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 그리고 제일교포들의 북송 사업들을 또 소재로 한 영화들. 뭐 이런 게 조국 통일 주제 영화인데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으랴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이야기고요. 북두칠성은 보이건만 이거는 북송선을 탄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온 제일교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동영화 달려라 소년호, 뭐 어머니의 품 이런 영화들이 아동영화로 또 만들어집니다. 북한에서 이 시기에 아동영화를 강조해요. 북한 영화사에서 지워져 버리긴 했지만 백두산이 보인다도 주인공이 아이예요. 김일성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이가 영화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왜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나오느냐? 일종의 혁명의 후비대로서 혁명 정신을 받들어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로서 이 아동들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동들에게 혁명 사상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 영화나 아동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창작하도록 독려하게 되는 거죠. 1950년대까지가 1차 천리마 시기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시기 56년도부터 이게 지금 56년이 아니라 이게 좀 잘못 적었습니다. 57년부터 60년까지 시기를 1차 5개년 계획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4년도부터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54, 55, 56 이 3년이 전후복구 3개년 계획. 그 다음에 57, 58, 59, 60 잠깐만 57, 58, 59, 60, 61년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4, 5, 6, 7, 8, 9, 0, 1 예. 여튼 이게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이게 맞나 봅니다. 56년부터 60년까지. 아니 잠깐 헷갈리는데. 여튼 1차 5개년 계획 시기를 우리가 1차 천리마 시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2차 천리마 시기는 61년부터 67년까지를 2차 천리마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1차 7개년 계획이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조선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그러니까 61년부터 67년까지를 1차 7개년 계획 시기로 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공농업국에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의 이행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국이자 농업국이죠. 아직도 농촌이 많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 농민들이 많은 시기에서 그게 아니라 농민들의 수를 적정하게 줄이고 대신에 노동자들의 수를 훨씬 더 늘리는 공업국가로 나아가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공업 위주의 발전을 기초로 하되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과 문화 혁명 및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방안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청산리 방법을, 공업 분야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도입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2차 천리마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이 2차 천리마 시기에 중요한 거는 바로 노동 영웅을 형상화한 영화가 등장한다는 거죠. 1960년 11월 27일 날 김일성이 작가, 작곡가, 영화 부분 일꾼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했냐? 문학 예술 분야에서 특히 영화 예술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영화 예술이 또 욕먹는 거죠. 영화는 대중교양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화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적 노동계급을 형상한 것도 없고 우리의 농민을 그린 것도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계에서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창조하는 일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적 영화 창조를 강조를 하게 되고요. 예술성과 사상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구현하는 것을 이 시기 북한 영화가 목표로 삼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시대의 높이에서 전형화된 인간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을 어떻게 그려내야 하냐면 전형적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일종의 모델이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봐서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을 그려야 되는 거고, 그 모델은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죠. 그 원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종의 모범이 되는 영화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모범이 되는 영화부터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될 만한 영화를 만들고 그 본보기가 될 영화를 모델 삼아서 그것들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민상 개간작품 정방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전형적인 모델이 될 만한 작품인 거죠. 그래서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이게? 지금 저기 이 유튜브 화면에 나와요? 그러면 새로 공유 누를까? 네, 공유를 눌러야 이거를. 그러면 이제 나오나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정방공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60년대 영화들이 어떤지를 이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백두의 총기는 넘치고 우리 손으로 세상을 끊는다. 동무여 나가자 혁신의 불길을 부른다. 영영한 소령에 흐르는 한길로 아름다운 청순의 희망은 꽃피네.
지금 이제 PPT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오나요 이제? 예. 방금 봤던 장면이요. 정방공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정방공에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나왔던 이 여배우가 1960년대 북한의 대표적인 여배우 중에 한 명인 최부실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아버지는 최삼열이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한의 과학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과학원의 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학자 중에서는 1인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원 원장이 그 국문학자 김두봉이었으니까 김두봉 뭐 저기 백남훈 뭐 이런 사람들이 원장이었고 부원장이 이 이공계 쪽에 최삼열이었으니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인데 영화 배우가 됐어요. 여하튼 이 배우가 막 노래를 막 부르면서 나오는 이 공장이 방직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실들이 막 있는 이 방추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있고, 옛날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한 사람이 이 기계 한 대를 관리했대요. 그런데 어떤 이제 뛰어난 노동자가 한 대를 한 명이 관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나는 한 10대 관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0대를 막 관리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여성 노동자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혹독하게 실현을 당하다가 해방되고 나서 해방된 조국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혁신적인 뭔가 활동을 전개하고, 또 6.25 전쟁 때는 전쟁에 또 참여해가지고 또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천리마 시기에는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서 아예 이 공장 관리자가 될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연대기순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인 거죠. 이 보면은 노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노래는 말 그대로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영화들보다도 뮤지컬 영화, 코미디 영화 이런 것들 관객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드는 영화들도 노래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노래가 영화를 볼 때 듣고 나와서는 따라 부르고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가는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노래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인 거죠. 이런 노래들을 이제 여러 곡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서 재밌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이는 사진은 갈매기호 청년들이라고 하는 영화의 스틸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업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새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양어장의 양식을 이제 보다 이제 획기적으로 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경희극 형식의 영화, 아까 얘기했던 코미디 영화들도 이 시기에 이런 노동자들을 그린 영화들이 나옵니다. 명랑한 무대나 노동자 대학생 이런 영화들이 이 60년대 초반에 이제 나오게 됐고요. 현실 주제 영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뜨거운 심정, 붉은 꽃, 밝은 태양 아래, 인민교원 뭐 이런 영화들이 천리마 시대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가 됩니다. 인민교원이나 뭐 붉은 꽃, 뭐 이런 뜨거운 심정 이런 영화들은 교원들, 그러니까 미래의 혁명의 후비대를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잖아요. 이 선생님들 중에 혁신적인 무슨 방법, 교육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잘 키워낸 그런 소위 혁명적 노동 영웅처럼 교원 영웅들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교원 영웅들을 이제 소재로 삼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김승구가 시나리오를 쓰고 민정식이 연출한 뜨거운 심정, 붉은 꽃, 뭐 밝은 태양 아래, 인민교원,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조선 영화의 표지는 붉은 꽃이라는 영화의 이제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게 선생님이고 밑에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저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학생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뭡니까? 한서려나 이기영 같은 이제 일종의 검증된 작가의 작품들을 영화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60년대도 그런 희곡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선동원, 산울림, 뭐 새봄, 고향길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6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 영화로 또 만들어졌고요. 이 시기에 또 특징적인 것은 혁명적 대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일 유격투쟁을 다룬 영화를 우리가 뭐 항일 유격투쟁 영화 혹은 이제 혁명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여기에 대작이라고 하는 또 꼬리표가 하나 더 붙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영화 한 편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이나 2시간 분량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부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뭐 6시간 다 합치면, 어떤 영화는 뭐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영화들이 길어진 대작 영화들이 이 시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영화가 나왔냐? 도나의 수림 속에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금 중국 잡지에 실린 이게 도나의 수림 속에서라고 하는 영화의 스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영화는 이제 김승구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얼굴을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등장한 혁명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3년도에는 첫 병기창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일 유격 투쟁 기간, 백두산 뭐 일대 그 만주 지역의 이런 그 엄청난 밀림 속에서 대장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혁명적 대작 중에 하나인 여대원이 6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1, 2부로 나온 영화죠.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청봉 수경지라고 하는 영화 64년도에 나왔고요. 온 가정이 떨쳐나섰다라고 하는 영화가 6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풍 시절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혁명적 대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65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한 지대장의 이야기가 66년도에 전후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혁명적 대작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설과 희곡을 배경으로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 61년도, 태양의 딸이라고 하는 영화 64년도, 그리고 청년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65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이 청년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말 그대로 혁명적 대작에 속하겠죠. 1, 2부로 나뉘어져서 나온 걸 보면요. 그 외에도 60년대 주요 예술 영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는지. 이 오른쪽에 있는 영화가 바로 분계선 마을에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60년대를 대표하는 북한 영화 중에 한 편이고요. 이 영화에 지금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 여인이 성혜림이라고 하는 60년대 최고의 북한 여배우입니다. 나중에 김정일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그런 이제 영화 배우입니다. 근로자들의 계급 교양을 다룬 영화 대지의 아들이 3부작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미 영화 최학신의 일가라고 하는 영화가 백인준의 시나리오로 오병초 연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아마 67년, 8년 요즘에 나온 영화일 거예요. 최학신의 일가는 최학신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장로가 주인공이에요. 이 기독교 장로가 평양에 사는 기독교 장로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 있으니까 그 미국 사람들과 친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의 목사니까 종교에 이렇게 심취해 있으면서
이 미국 사람들을 아주 잘 믿는데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 학살당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한테 속아왔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렇게 미국 사람들을 믿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학살하다니 이러면서 일종의 반미 의식을 선동하기 위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직후에 연극으로 나온 작품인데요. 60년대 후반에 이제 반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용도로 다시 이제 만들어진 영화고요. 원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영화도 6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민상 개관 작품, 영화 중에는 첫 번째 인민상 개관 작품이 바로 분계선 마을에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분계선 마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군사 분계선에 접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성혜림이 맡은 이 역할의 여인은 남편이 전쟁 중에 미군한테 의해서 끌려갔어요. 남쪽으로. 끌려가서 남쪽에 가족이 남쪽으로 내려간, 그래서 북한 내에서 월남자 가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집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국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실하죠.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마을의 일이나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참여하는 이 여인을 그 마을의 구장, 그러니까 마을의 그 지도자 같은 사람이 미워해요. 월남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막 구박하고 일부러 더 멸시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한의 간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 여자를 미워했냐면 이 여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자의 집에 전화선이 있는데 그 전화선을 연결해야지 남한이랑 접선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접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를 몰아내려고 하다가 그 자신의 꾀에 자기가 걸려들면서 자신이 간첩이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은 남편은 남한으로 내려간 월남자 가족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당에 헌신하고 국가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려지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에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남한에서 4.19 혁명이 터졌고 그 4.19 혁명의 맨 앞에 자신의 남편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남한으로 내려가서 배반하지 않고 역시 혁명의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언젠가는 통일돼서 만날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는 최초의 인민상 개관 작품이면서 영화배우, 그 전까지는 영화배우로 활동하던 박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기도 해요. 이 박학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백두산 창작단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꽃파는 처녀의 연출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길에서도 남한의 혁명 활동을 그리고 있어요. 4.19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 일어났던 학생 시위들을 차례 묘사하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남한에서 어떻게 혁명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김정일이 처음으로 영화 부분을 지도한 영화로 기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64년, 65년 요 무렵에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와서 몇 마디 거둔 거죠.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20대 한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면서 김정일이 선전선동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영화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이제 귀국한 그런 이제 제일교포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쟁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28 영화 촬영소가 설립이 되고 본격적으로 전쟁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죠. 1211 고지 방위자들, 수송전사의 노래,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 적구 도시에서 뭐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남강마을 여성들, 철길 위에서 영원히 이 길에서 뭐 이런 류의 전쟁 영화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특히 전쟁 영화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 이제 조직된 28 영화 촬영소에서 앞에 얘기했던 4개의 영화들은 그 28 영화 촬영소에서 이제 제작된 영화들이고요. 밑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도 이렇게 전쟁 영화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 장르 하면 이제 여러분들 대충 이제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죠. 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항일 투쟁을 그린, 소위 항일 유격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흐름으로는 6.25 전쟁의 공훈이나 6.25 전쟁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영화한 전쟁 영화들이 한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마다 좀씩 다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것들이 강조되는지는 이 현실 주제 영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60년대 현실 주제 영화들은 주로 뭘 그려요? 바로 천리마 노동 영웅들을 그리는데 포커스가 가 있죠. 정방공 같은 영화, 인민교원과 같은 천리마 시대 교원 영웅을 그리는 그런 그런 영화들이 이 시기에 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6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영화계에 들어와서 북한의 영화계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이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강연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